아 그렇구나. 아, 진즉 얘기해줘야죠. 태춘아. 응? 일부러 나 골탕 먹으려고 얘기 안 해줬죠. 아 태춘이 미워. 현춘이도 미워. 어? 얘기 안 해줬잖아요. 켜진 줄 알았는데.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의 전달 방식, 대류, 전도, 복사 세 가지가 있는데 매질은 에너지의 전달 수단이 되는 물질이라고 했고 그 매질이 그 물질이 직접 움직여서 열 에너지를 전달하면 대류. 전도는 뭐냐면 그 매질은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보시다시피 그 에너지만 움직이는 걸 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대류하고 전도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이제 곧 얘기를 할 건데 이 에너지 전달 방식 세 가지 중 마지막 복사가 있는데 지금 이 녀석은 지금 이 문제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어서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빛에너지의 전달이 대표적인 복사라고 했죠? 그래서 태양에서 지구 사이에 아무런 물질 체계가 없는 거의 진공에 가까운 상황인데 거기를 뚫고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해서 지구의 생태계가 구성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할 때 오는 그런 방식을 복사를 한다. 그래서 빛 에너지 전달은 기본적으로 복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자, 보시면 두 번째는 이거예요. 기체 분자의 열 에너지 전달. 기체 분자의 열 에너지 전달. 아이고. 자, 기체 분자의 열 에너지 전달. 요게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대류가 되겠어요. 이렇게 할 텐데. 자, 요거 우선 첫 번째 일. 기체는 고온 조건일수록 운동 에너지가 크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소식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자, 여기에 있는 V는 뭐 아주 자세히는 몰라도 일종의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이고 그 평균 속력이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예전에 수업 시간에 배운 적 있죠? 당연히 다 까먹었겠지만 이제 여기서 M 뭐였어요? M 뭐였어요? 바로 그 기체의 몰 질량 혹은 분자량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3R은 그냥 상수였어요. 그렇죠? 3은 3이고 R은 기체상수라고 하는 녀석이었어요. 근데 물론 저 수식을 가지고 직접 계산하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뭐 직접 계산할 걱정은 없겠지만 저 수식 같은 걸 외워서 이런 답안지에 제시를 하면 좋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걸 외워서 딱 제시하면 보는 사람이 기분이 좋지. 어머, 얘는 공부를 완전 많이 하는 가 보다. 그런 걸 하려고 나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T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온도잖아요. 온도. 그래서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온도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어서 온도가 커지면 평균 속력도 커지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어떤 수식도 있었냐면 EK 바 2분의 3 KT 이런 수식도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저런 수식도 있었다. 기억나요? 그러면서 이때 여기에 있는 얘는
뭐였어요?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 아시겠죠?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였었는데 이때 KB가 뭐라고 했어요? KB. KB 기억 안 나요? 사실 뭐 어차피 다 상수거든요. 상수인데 무슨 상수였냐면 볼츠만 상수였죠. 근데 또 뭐 어쨌건 볼츠만 상수를 직접 가지고 계산할 일은 없으니까 그냥 어떤 상수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요 수식 이거 내가 뭐라 그랬어? 외우라 그랬어? 안 외우라 그랬어? 이거 외우라고 했죠? 태춘아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나죠? 근데 안 외웠죠? 진짜 이 사람들 진짜 승현이 이거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안 외... 만수르?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안 외... 이건 기억났어요? 진짜로요? 오 대단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답안지 쓸 때 그냥 뭐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뜨거울수록 운동 에너지가 크다. 기체의 운동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좋은 답인데 그 밑에다가 여러분들은 이런 수식을 하나씩 더 적으라고 그냥 알겠어요? 당연히 이 수식은 중학교 교과과정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중학교 교과과정 안 나오지만 이 수식 쓴다고 해서 구속돼? 그럼 여러분들이 중학생인데 이 수식을 쓰면 구속되나? 유나 예를 들면 덮어줘. 아니 이것은 고교 교과과정. 유나 구속. 어떻게 생각해 유나? 뭐라고요? 그건 이상하죠. 이상하잖아. 소연아 그래 안 그래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 써도 돼 안 돼? 유나 미안해요. 분필 묻어서 화났죠. 진짜 미안해요. 분필 묻은 손으로 유나 체육복을 묻혀서 화난 거 아니에요? 괜찮죠? 그래. 이거 톡톡하면 잘 털려요. 그래.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이런 수식을 딱 제시해주면 보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답안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피게 된다고요. 왜냐면 얘 굉장히 잘하는 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수식들을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를 논술할 때 필요하다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어. 이 수식 딱 하나 써버리면. 그럼 이때 여기서 이 t가 뭐야? 온도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뿅 커지면 뿅 커진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기체 분자는 온도가 커질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맞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때 두 번째 분자는 충돌. 통해서 그 운동량 혹은 운동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많이 했던 거 기억나요? 충돌과 운동량. 그냥 쾅 충돌하면 이렇게 어딘가에 운동량을 주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변한 운동량을 힘으로 바꾼 걸 충격력이기도 하고 충격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자, 운동량을 보통 물리 시간에 기호로 뭐로 표현해요? 뭐 알파벳 뭐로 많이 표현해요? 운동량을 알파벳 뭐로 많이 표현해요? P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P. 운동량을 P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혹시 운동량을 제곱해서 질량으로 나눈 거 이게 뭐예요? 저기 뭐예요? 뭐라고요? 태춘아 뭐라고요? 운동량 제곱해서 질량으로 나눈 거 뭐라고? 이게 운동 에너지죠? 유나야 맞아요?
자, 왜냐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거기서 운동량이 어떻게 표현돼? 운동량이 mv 이렇게 표현되잖아. 그럼 소거해서 딱 넣으면 이렇게 표식이 나오지? 그러니까 운동량을 전달한다는 건 사실 뭘 전달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운동량이잖아. 운동량이 있으면 운동 에너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고에너지 기체분자가 사람 피부에 닿게 되면 뜨거움을 느끼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됐어. 자, 그다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뭐 예를 들면은 뜨끈뜨끈 찜질방. 유나 찜질방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재밌었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좋아. 만수르 사막 가봤죠? 사막. 네? 만수르 땅 중에 사막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석유 나고 막 이렇게. 아, 그럼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그래요. 집에서 물려받은 유전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유전 물려받고 막. 유속 물려받으면 얘가 여기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수르. 민서야 좋죠. 민서도 막 유전 물려받고 그럼 좋죠. 좋겠죠. 예를 들면 야 우리 집에 차 있어 막 우리 집에 집 있어 얘는 막 우리 집에 유전 있어 유전 막 꽂으면 기름 나와 막 이러면 그러면 야 쇼킹하다잉. 쇼킹하다잉. 우리 집에 집이 있어. 뭐라고요? 우리 집에 집이 있어. 그런가요? 그래? 하여튼 그래. 좋아. 저 어쨌건 그래서 찜질방 들어가면 이게 뜨끈뜨끈한 게 느껴지죠. 그러면서 이제 찜질방 같은 경우 온도가 어때요? 온도가 의외로 되게 높게 표시가 되는데 사실은 찜질방 온도계 보면 100도 정도 올라가 있는 온도계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100도라고 하면 굉장히 뜨거운 상황, 뜨거운 온도인 건 맞지만 그 100도씨짜리 찜질방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뜨끈뜨끈함을 느끼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메커니즘이 바로 이거라고요. 기체 분자가 충돌을 해서 우리 표면에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 이해는 알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3. 기체는 그 밀도가 낮습니다. 기체 분자는 그 밀도가 낮습니다. 그 밀도가 낮아서 열 전달의 총량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아.
자, 이걸 이제 잘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1, 두 번째 1, 이게 고체 혹은 액체, 고체 혹은 액체에서 원자나 분자 간 평균 거리는 분자? 원자? 입자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고체 분자가 있긴 좀 원자나 입자 간 평균 거리는 대략 1옹스트롬 정도. 자, 혹시 여러분 이런 표현 본 적 있어요? 이런 표현? 그래서 읽을 때 이게 그 영어가 아니고요. 이제 스웨덴어인가 노르웨이어인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읽냐면 옹스트롬 이렇게 읽어요. 어떻게 읽는다고요?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얘가 옹스트롬 이렇게 읽으면 돼요. 옹스트롬. 뭐라고요? 선생님 뭐라고요? 뭐라고 읽는다고요? 옹스트롬이라고 읽어요. 어느 정도의 크기를 뜻하냐면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10승 미터. 10의 8승 1억이거든요. 10의 8승이 1억이니까 10의 10승이면 100억이죠. 100억. 1미터를 100억 등분한 것 정도 하겠어요? 1미터를 100억 등분한 것을 1옹스트롬이라 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럼 굉장히 먼 거리에 아주 가까운 거예요. 매우 가깝죠. 저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체 분자, 고체 혹은 액체에서 원자나 입자 간 평균 거리는 저 정도인데 이게 기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수 센티미터 정도입니다. 수 센티미터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호흡을 위해서 우리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잖아요. 이 들이마시고 있는 공기 분자에서 그 공기 분자와 그 다음 공기 분자 사이가 한 수 센티미터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네. 그걸 우리가 해서 이렇게 샥 들이마신다 이런 말인 거지. 그러면 보세요. 입자 사이 거리가 고체나 액체는 상대적으로 매우 가깝다는 걸 알 수 있고 기체는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10의 마이너스 1cm면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둘은.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몇 배 차이예요? 1억 배 차이라는 걸 알겠어요? 1억 배? 1cm는 10의 마이너스 2승미터잖아요. 10의 마이너스 2승하고 10의 10승이니까 10의 8승이니까 1억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 센티미터 떨어져 있는 것도 되게 가까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질들 사이 입장에서 센티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의 무한대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저런 입자나 원자나 분자들은 크기가 매우 작아요.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표현들이 있을 수 있냐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밀도를 좀 비교하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밀도냐? 요렇게 밀도 비교하면 그러니까 액체 그리고 기체 비교를 하면 그 밀도가 대략 어느 정도냐? 자, 당연히 밀도를 비교하니까 밀도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 액체는 대략 0.01리터 퍼 몰이에요. 근데 기체는 수십 리터 퍼 몰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수십 리터 퍼 몰. 숫자로 쓸까? 수십이니까 대략 10리터 퍼 몰. 자, 몰이라는 개수는 알죠?
여러분 몰 몇 개를 몰이라고 해요? 어떻게 되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몰이라고 했잖아요. 걔네들을 모아놨을 때 1몰만큼 모아놨을 때 기체는 수십 리터, 20리터, 30리터 이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액체는 0.01리터 정도. 그럼 0.01리터면 어느 정도다? 10ml 정도란 얘기예요. 그럼 10ml면 요 정도 공간인데 요 정도 공간의 액체에 그 분자가 1몰만큼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밀도가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어디가 밀도가 크고 밀도가 작아요? 액체가 밀도가 훨씬 더 크고 기체가 밀도가 훨씬 더 작다 이런 얘기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기체 분자는 운동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전달을 할 수는 있지만 기체는 실제로 물질량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기체에 되었을 때 그렇게 큰 화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기체 자체가 엄청 뜨거울 수도 있어요. 그냥 기체 자체가 막 300도, 400도씨 정도 되는 기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데이면 큰일 나죠. 큰일 나는데 우리가 보통 찜질방 가서 경험하는 기체의 온도는 80도, 뭐 100도 요 사이 내외거든요. 그 정도는 의외로 뜨거운 온도지만 의외로 그런 온도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큰 뭐냐면은 이제 불편함을 겪지 않고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기체 분자는 뭐가 낮다? 밀도가 낮아서 열 전달이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기체 분자가 와서 내 피부를 때릴 수 있는데 그 기체 분자가 양이 적으니까 내 피부를 단위 시간당 때리는 기체 분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거다.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준다. 승윤이 지고 되겠어요? 승윤 절로 죽겠죠, 지금. 자려고 지금 승윤. 그래. 자, 보겠습니다. 여기 줄게요. 에잇. 자, 보자. 3. 금속의 성격. 금속의 성격. 자, 여기 뭐 금속이랑 돼 있나? 금속 쟁반에서 금속이겠죠? 자, 금속의 성격. 자, 금속을 한번 살펴보면 이 금속은 우선 첫 번째 여러 원자핵과 자유전자 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뭐 금속이라고 하는 거 뭐 대표적으로 뭐 금, 은 이런 것도 금속이고 대표적인 금속이 뭐 철땡이 아니면 이런 얼루미늄 이런 게 다 이제 금속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졌을 때 느끼는 이런 촉감을 가지는 물질 체계들을 금속이라고 하는데 자, 이 금속 안에는 원자핵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원자핵. 자, 그리고 여기서 전자가 있는데 이런 놈들을 왜 이제 자유전자라고 하냐면 얘들이 이 안에서
이 자유전자들은 특정 원자핵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밑에였을까? 이제 자유전자는 보통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 때문에 전자가 원자핵에 매여 있지만 금속 안에서의 자유전자는 특정 원자핵에 매여 있지 않고 금속이라고 하는 덩어리 전체를 그냥 아주 전체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원자핵도 있고 전자들도 있지만 그 전자가 여기서 오르르르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게 이제 금속인데 이때 이제 원자핵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량이 커서 고정돼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자핵은 질량이 크니까 그 자리에 고정돼 있고 그 주변에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분포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금속 혈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어찌 됐건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 전체의 크기와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 전체 크기는 언제나 같아야 합니다. 원자핵은 플러스 성격을 띠는 거 알죠? 알죠? 전자가 마이너스 성격 띠는 것도 알죠? 윤아 알죠? 윤아 지금 자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자는 거 알죠? 현춘 벌써 자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서 저 콜라를 벌컥벌컥 먹어요. 콜라를 벌컥벌컥 먹어서 잠을 좀 깨봐요. 근데 콜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에요? 현주 힘내주세요. 알겠죠? 이 사람들 진짜 자면 안 돼요. 자, 원자핵이 플러스 전하 갖고 있는 건 알죠? 그리고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 가지고 있는 것도 알죠? 그런데 그 둘의 전체 전하량의 크기는 항상 같아야 됩니다. 항상. 이게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무조건 같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거. 자, 이거 얼루미늄 프레임인데 얼루미늄이라고 하는 것에 원자핵이 여기 쫙 있겠죠. 원자핵이 쫙 있겠지. 거의 무한개의 원자핵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주변에 무한개의 자유전자도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이 물질에 그 원자핵의 전체 플러스 전하량과 여기에 분포하는 자유전자 전체 마이너스의 전하량의 전체 크기는 항상 어떻게 된다? 항상 같아야 돼요. 이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물질 체계에서. 아시겠죠? 이런 현상을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이게 언제나 같아야 된다는 걸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물리 시간에 배웠어요. 저런 법칙을 뭐라고 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지우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몰라. 또 우연히 이거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이게 전화 뭐라 크게? 정답. 바로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했죠. 승현, 전하량 보존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전하량 보존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들어본 적 있죠? 있죠. 오늘을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짱짱짱 있죠? 그리고 아까 고체 내에서 혹은 액체 내에서는 원자나 입자 사이 평균 거리가 어느 정도라고 했죠? 원자나 입자 간 평균 거리가 1옹스트롬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뭐 당장 표시하지 않았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자 간 거리가 대략 어느 정도? 대략 1옹스트롬 정도의 거리에 원자핵들이 꽉 차여져 있는 거예요. 알겠죠? 현춘 알겠죠? 이놈의 현춘 힘내주세요. 지우 알겠죠? 지우 졸려요? 괜찮죠? 승현이 살짝 졸릴 뻔했죠? 진짜 승현 잠깐 일어나 있을래요? 그럼요. 갔다 오세요. 좋아요. 현춘이도 화장실 갔다 오는 거 어때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이 금속은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아주 큽니다. 전기 전도도가 아주 큽니다. 여러분 물리 시간에 전기 전도도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전기 전도도. 그래서 왜 뭐 양도체, 부도체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태초는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그 전기 전도도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전기 전도도가 크다. 요겁니다. 1. 자, 우선 물리 시간에 간단한 회로도 같은 걸 배운 적 있을 텐데요. 짜잔. 이런 거 본 적 있죠? 깜짝이야. 자, 유나 이런 거 본 적 있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어디가 플러스 극이고 어디가 마이너스 극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전류죠? 그죠? 자, 그런데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흐르는 게 이게 전자였죠? 기억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는 녀석의 의미는 거기 마이너스 극으로부터 전자가 강제적으로 막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막 방출이 되기 때문에 그 전자가 외부 회로를 따라 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플러스 극으로 다시 회수가 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자, 이 외부 전자의
이동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어떤 금속 물질을 이렇게 개념도로 그려보았습니다. 플러스로 쓴 건 뭐겠어요? 원자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자 E 마이너스라고 쓴 게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자유전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짜잔, 짜잔. 자, 각각이 뭐냐? 얘가 외부 의 마이너스 극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극이 요 전기 저항에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저 외부의 마이너스 극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전자를 강제적으로 제공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외부의 마이너스 극으로부터 자 얘는 외부 전자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 안으로 얘가 쇽 제공됩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전자끼리는 인력이 있습니까? 청력이 있습니까? 전자끼리는 청력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같은 전하끼리는 청력, 다른 전하끼리는 인력이죠. 그럼 잘 봐. 지금 원자의 4 플러스지. 4 플러스고 전자 몇 마이너스야? 4 마이너스지. 그냥 그렇게 그린 거야.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전하랑 전체의 크기는 언제나 뭐라 그랬어? 언제나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플러스가 4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4 마이너스인데 갑자기 전자가 하나가 쏙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럼 요 전자하고 요 전자 사이에 뭐가 일어나야 되겠어? 바로 쏙 들어오면서 청력이 발생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자하고 이 전자의 청력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 전자가 다른 자유전자를 밀어요. 그럼 이 전자가 다른 자유전자를 또 밀어요. 그럼 이 전자가 다른 자유전자를 또 밀어요. 그럼 이 전자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외부 플러스 극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물질 내 자유전자가 외부 플러스 극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전극으로부터 외부 전자가 이렇게 슉 하고 제공되면서 청력이 그 내부에서 짠짠짠짠 벌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전자가 외부 전극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때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 거예요? 이때 전류는 이때 전자는 그래서 결국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전자는 이런 식으로 전자 이동이 된 거죠. 결국 이걸 뭐라고? 이렇게 전류가 이동했다라고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렇죠? 이게 금속에서 전자 혹은 전류가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여러분 이거 전류의 속력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저 전류가 이동하는 속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저 전류가 이동하는 속력이 대략 어느 정도 빠르길까요? 네. 바로 전류의 속력은 대략 광속이라고 가정합니다. 정확하게 광속은 아닌데 광속일 거라고 가정합니다. 전기공학에서는. 자, 여러분 광속이면 그래서 빠른 속력이에요, 느린 속력이에요? 여러분 광속이면 빠른 속력이에요, 느린 속력이에요? 엄청 빠른 속력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는 현상을 기대할 수 있냐면 여러분 잘 봐요. 잘 봐. 여기 전기 콘센트 있죠? 그 전기 에너지가 줄줄 나올 거 아니야. 나올 예정이잖아. 그럼 이따가 그 전기 에너지를 받아 쓰기 위해서 뭔가를 쿡 꽂으면 그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뭘 할 수가 있지.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TV를 세팅을 하고 헤헤 오늘 재밌는 걸 하니까 TV를 봐야지 하고 이제 TV를 보려고 전기 콘센트를 꽂으면 자 전기 에너지가 들어올 때까지 4시간 남았으니까 4시간 기다리자 이래야 돼요? 아니면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꽂자마자 바로 나오죠. 꽂자마자 바로 나오잖아요. 꽂자마자 바로 나온 이유가 바로 뭐다? 바로 전류의 속력이 거의 광속에 가깝다라고 가정하는 또 하나의 현상적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자동차 같은 것도요. 딱 좌석에 앉아가지고 엑셀을 딱 밟으면 차가 가잖아요. 근데 엑셀을 밟는 것과 차가 가는 게 사실 동시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엑셀을 딱 밟았을 때 그 엑셀의 신호가 뭐냐면 여러 가지 기계 장치를 통해 엔진에 전달돼서 그 엔진의 동력을 크랭크에 딱 물리게 할 때까지 약간의 시간 지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엑셀을 딱 밟아도 아주 약간의 시간 지연 후에 차가 달려나가게 되는데 재밌는 건 요즘 차 중에 전기자동차라고 하는 게 애들이 있죠. 그 전기자동차들은 어떻게 되냐면 밟았을 때 차가 튀어나가는 이 시간 지연이 길까요, 짧을까요? 아주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그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보통의 휘발유차로 측정을 하면 한 7, 8천만 원대 이상의 아주 고급 기름으로 가는 차들은 4초대 정도가 나오거든요. 4초. 그래서 밟으면 4초 후에 정지 상태에서 100km가 되는데 전기차는 3초대예요. 기본 평균이. 3초 안에 정지 상태에서 100km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뭐 결정적으로 심각하게 크고 작은 차이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 알겠죠? 그러면 왜 전류의 속력은 광속에 가깝다라고 가정하는 걸까요? 왜 전류 속력은 광속일까요? 승윤, 왜 전류의 속력은 광속일까요? 여기서 명심할 건 어쨌거나 전류 이동 현상은 무엇이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전류 이동 현상은 전자가 이동한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명심할 건 이겁니다. 그렇다고 자유전자의 속력은 광속이 아닙니다. 꽤 느려요. 전자 자체가 뿅 옮아가는 속력 있죠? 그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1초당 수 센티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빨리 안 움직여요. 여러분 잘 봐요. 전자가 이동해야 전류가 이동할 수 있는데
왜 전자는 아주 느린 속도로 움직이지만 전류는 무한대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걸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물질의 밀도가 고밀도라 그래서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이런 슬랩스틱 개그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길다란 벤치에 사람들이 쫙 이렇게 다 앉아 있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앉아 있냐면 얽히설키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 사이가 완전 밀착해서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개그를 하기 위해서 헤헤헤 와가지고 엉덩이로 이 사람을 툭 쳐요. 툭 치면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툭 치자마자 어떻게 되죠? 툭 치자마자 사람들 사이에 엉덩이 골반이 다 붙어있기 때문에 툭 치자마자의 충격이 요리 몸을 따라 전달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툭 치자마자 바깥쪽 사람이 쏙 빠져나오게 돼요. 탱 튕겨나와요. 그래서 무슨 개그 프로 같은 데서 저런 식의 슬랩스틱 개그를 하기도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잘 봐.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엉덩이를 이렇게 엉덩이 치기 있잖아요. 엉덩이 치기. 여러분 보통 사람이 엉덩이 치기 속력은 광속에 가깝나요? 예를 들면 너의 엉덩이를 나의 엉덩이로 광속으로 쳐주지. 이거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광속이야?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거지. 흔들흔들 하는 거지.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별것도 아닌 흔들흔들한 엉덩이 치기로 여기를 딱 치잖아요. 그러면 딱 맞자마자 이 사람 어떻게 빠져나온다? 거의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빠져나와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유가 뭐 때문이다? 밀착돼 있어서 그래요. 금속 결정 안에서 핵과 핵 사이 거리가 1옹스트롬 정도라고 했죠. 그럼 이때 외부 전자가 들어와서 그 다음 전자가 빠져나가는 이 모든 전기적 청력이 아주 가까운 상황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바깥쪽의 전자가 거의 광속에 가깝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금속 결정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알겠죠? 왜 그걸 던져 이걸? 어? 자, 그럼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 이 사람들 다 자고 말이야. 응?